안녕하세요. 이서입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 CS 개론의 마지막 부분, 우리 서비스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영역에서 이제 리더십의 핵심 요소, 그다음에 리더십의 유형, 역할, 서비스 리더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경영의 패러다임에 따른 경쟁 전략 파트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리더십의 어원을 한번 살펴볼게요. 리더십의 어원은 라탄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고요. 뜻으로는 to go 해서 같이 가다라는 뜻. 그죠? to go가 가다죠. 그죠? 가는데 어떻게? 같이 가다라는 뜻이죠. 그죠? 목표를 향해서, 리더는 어떻게 해요? 조직 구성원을 잘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죠?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같이 간다라는 의미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라탄이라는 뜻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목표를 수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리더십의 정의가 이 정의로 시험 문제에 초창기에는 조금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리더십의 정의로 학자가 정의한, 그죠? 킴벨이 정의한 정의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우리 다음 보기와 같이 리더십을 정의한 학자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리더십의 정의는 킴벨이 정의한 것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리더십의 정의가 나왔다. 그러면 학자는 킴벨 이렇게 연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자원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활동이다. 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더십의 세 가지 핵심, 그러니까 핵심 세 가지를 로크라는 학자가 정의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가 핵심 세 가지를 찾는 문제가 나오고요. 두 가지 유형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세 가지 핵심은 관계, 과정, 행동을 이끄는 것에서 세 가지 모두 선택하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연결하는 게 또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역동적인 현상이다 라고 정의를 했죠. 관계는. 과정은 리더십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그에 요구되는 것만을 수행하는 활동 그 이상의 것이다 해서 다음 보기와 같이 정의한 리더십의 핵심 요소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연결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행동을 이끄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죠?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구성원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내어야 된다 해서 뭐 지문 내에 답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 고르는 거 하나, 전체 세 가지 요소 고르는 거 하나, 각각 연결하는 것 해서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의 이론은 우리 먼저 살펴보시면 특성론이 있고요. 행위론이 있고 그 다음에 상황론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혁론과 비전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는 상황론, 그 다음에 행위론, 특성론에 대해서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뭐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우리 각각 이론에 대한 연결이 필요하겠죠. 그죠? 특징적인 부분. 특성론 같은 경우는 타고난다는 측면이 강해요. 우리 타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선천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후천적인 것일까요? 그죠? 선천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리더십은 후천적으로 육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입장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선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선천적인 측면이 강하다. 기억하시고요. 이 문장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 이론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해서 체킹하시면 되고요. 학자들에 의해서 또 비판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죠? 특성들 간의 공통성 결여와 우선순위 의 모호함이 있다. 이것을 객관화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비판이 일면서 우리가 다시 행위론이 연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기 전에 우리 특성론의 사례는 시험 문제에 뭐 단골로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조선시대의 선발을 관리를 선발할 때, 그죠? 관리를 선발하는 요건으로 신원서판이라는 제도를 썼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이 신원서판이라는 것은 자, 신자는 우리 몸 신자죠. 그죠? 풍채, 몸의 형태, 풍채를 봤다는 거. 그 다음에 언자는 말씀 그래서 말하는 능력이죠. 그죠? 그래서 말하는 어떤 언변이나 문필을 봤다는 거. 언변을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서자는 글서자죠. 그죠? 그래서 글씨체, 문필을 봤다.
그래서 글 쓰는 능력을 봤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파는 판단 능력을 봤다라는 거. 그래서 순발력을 본 거죠. 그래서 신원서판으로 하여 이 신원서판 사례가 해당하는 우리 리더십의 이론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해서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관리 선발하는 요건으로 풍채, 언변, 문필, 판단력의 재능을 모았던 제도에 해당하는 것 아니면 가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총 우리 몇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총 3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우리 특성론 하나에서만.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각각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행위론 같은 경우는 후천적으로도 육성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인적자원 중시 사상이 대두되면서 어때요? 후천적으로 훈련과 개발을 통하여 얼마든지 육성될 수 있다고 본 관점은 행위론이나 연결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연구 모델이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 미시간대 연구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문제가 일어나죠. 그죠? 취약점이 리더의 스타일이 언제나 상황에서나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보편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비판이 일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우리가 뭘까요? 상황론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상황론 같은 경우는 우리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황론. 상황은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의존하는 것. 리더의 행동과 스타일이 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에서 연결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상황론에 대한 이론 모델을 보시면은 피들레의 상황 이론, 허시와 플랜차드의 성숙도 이론, 그 다음에 하우스 목표 경로 이론이 있더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연결해서 문제가 나온 적은 거의 없으니까 우리 개념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후에 다시 우리가 비판의 일기 시작하면서 우리 1980년대 이후 리더십 이론으로 변형론과 비전론, 다시 카리스마 리더십이 다시 발전하기 시작을 했다. 즉 카리스마 리더십이라는 거는 어떤 관점이에요? 우리 특성론 관점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0세기 초에 특성론을 거부하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특성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 타고나는 측면이 강하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리더십의 이론을 봤고요. 그 다음에 동기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리더는 우리가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끌어서 가려면 동기부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기부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우리 동기라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죠. 그죠? 특정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그 특정 방향이라는 것은 뭐죠? 목표죠. 그죠? 조직의 목표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우리 동기에 대한 정의도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가 되었던 문제고요.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는 내적 요인 또는 마음 상태, 마음을 동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기부여는 마음이 동했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특정 방향, 즉 목표를 향해서 그죠? 우리 목표를 향해서 행동하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한다? 동기부여라고 한다. 당연히 시험 문제 정의가 이 문제는 잘 나왔던 문제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부여의 정의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부여를 시킬 때 쓰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론은 욕구 단계 이론. 그래서 두 번째는 ERG 이론을 우리가 많이 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 먼저 살펴보시면 매슬로우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우리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가장 하위 단계에서 가장 상위 단계로 우리가 욕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매슬로우 관점에서는 이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고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상위 단계에서 다시 하위 단계로 떨어진다고 봤다? 아니죠. 그죠?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매슬로우 욕구 단계론과 ERG 이론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슬로우는 하위 단계 욕구가 만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 다음 욕구가 발생한다라고 보고요. 충족된 욕구는 더 이상 동기 요인이 될 수 없다라고 본 관점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 매슬로우 욕구 단계로는 단골로 시험 문제 나오죠. 그죠? 가장 하위 단계, 우리 생리적 욕구 순서대로, 그죠? 안전과 안정의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나요? 존경의 욕구가 있죠. 마지막 가장 상위 단계가 뭐다? 자아 실현의 욕구다 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오고요. 가장 하위 단계는 시험 문제 나오고요. 가장 상위 단계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가장 하위 단계는 우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잠이 오면 자야 되는 이런 기초적인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전에 대한 욕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 안정, 그 다음에 위험이나 위협, 고통의 부재, 뭐 병이라든가 해고, 이런 불안적인 요소로부터 자기를 보존하고 싶어 하는 욕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는 우리 소속감이라는 거는, 조직 내에서 다른 구성원과의 교제나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욕구, 뭐 조직을 구성하려고 하는 욕구,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의 욕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명성이나 지위, 존엄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라고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우리 자아 실현의 욕구가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연결하는 게. 다음 중 자아 실현의 욕구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문장은 첫 번째 문장으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첫 번째 문장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자기 충족적이며 계속적인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 뭐 자기 발전할 수 있고 자기 개발이죠. 그죠? 자기 개발 및 창조적이 되고자 하는 욕구, 이것을 해당하는 욕구는 해서 자아 실현의 욕구 연결시키는 문제. 그럼 여기서 총 3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서만 해도 문제가 총 3문제 유형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각각의 유형별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우리 동기 이론, 두 번째 이론이 동기 이론이에요. 마지막에 세 번째 이론이 ERG 이론이고요. 동기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동기 위생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동기 위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좀 생소하긴 한데, 동기는 만족, 위생은 불만족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본에서 온 제도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매슬로우 욕구 이론에 근거해서 투 요인 이론, 이중 요인 이론, 이것의 근간에서 이제 발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동기 만족 요인, 초창기 시험 문제에서 동기 요인에 해당하는 것, 해당되지 않는 것,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동기 만족 요인은 심리적 성장에 관련된 요인으로 개인의 동기를 자극하고 만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거. 반대로 위생 요인은 불만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예시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예시를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 요인에는 성취 또는 인정받는 거, 일, 자체, 그 다음에 책임이나 승진이나 성장 가능성을 보시면 되고요. 위생이론 같은 경우는 불만족 요인이겠죠. 그죠? 조직의 방침이나 행정은 조금 불만족적인 요인이 될 수 있죠. 그죠? 감독을 받는 거. 그 다음에 항상 불만족이 되는 게 뭐예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임금은 더 받고 싶죠. 그죠? 대인관계나 작업 조건 이런 것들이 위생 요인에 해당된다. 구분하여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더퍼의 이론은 최근에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알더퍼는 여러 가지 욕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알더퍼의 ERG 이론은 매슬로우 욕구 이론을 수정 보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리적 욕구에서 우리가 존경의 욕구, 뭐 자아 실현의 욕구 동시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장 하위 단계에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몇 단계 이상 올라갈 수도 있고요. 가장 상위 단계에서 하위 단계로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알더퍼의 ERG 이론이다. 그래서 그 설명이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죠? 다시 기한토록 한다. 그죠? 상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대신 하위 욕구에 집중적으로 충족한다고 한다. 그래서 뭐 ERG 이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차근차근 다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슬로우와 허츠버그의 이론을 수정 보완 또는 확장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알더퍼는 인간의 욕구를 3단계로 단순화를 시켜요. 그래서 3단계를 존재 욕구다, 관계 욕구다, 성장의 욕구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알더퍼의 ERG 이론을 모두 선택한 것은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면 존재, 그 다음에 관계, 성장 세 가지 선택하셔야 되고요. 우리 존재 욕구는 다른 말로 생존 욕구라고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존재 욕구는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서 가장 하위 두 단계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장 욕구는 가장 상위 두 단계는 뭐죠? 자아 실현의 욕구, 존경의 욕구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우리 관계 욕구 같은 경우는 자, 가장 하위 생리적 버리고요. 자아 실현 버리면 세 개가 남죠. 그죠? 그래서 가운데 세 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안전의 욕구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당연히 또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세 가지를 선택하는 게 나오고요. 존재 욕구 또는 생존 욕구에 해당하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는 연결하는 거 당연히 시험 문제 나왔겠죠. 그죠? 그리고 관계 욕구에 해당하는 거 세 개 선택하는 거. 그다음에 성장 욕구, 자아 실현에 관한 욕구와 존경의 욕구 연결하는 거 모두 다 시험에 나왔으니까 모두 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보기가 훨씬 좋죠. 그죠? 그래서 알더퍼 ERG 이론에서는 매슬로우 상위 두 단계, 그 다음에 생존 욕구는 어때요? 하위 두 단계. 그 다음에 관계 욕구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돼요? 매슬로우 욕구의 가장 가운데 거. 가장 하위 단계와 상위 단계를 버려주시면 되겠죠. 그죠? 해서 연결하는 문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허츠버그 동기위생 이론과 연결하는 문제는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뭐 나올 가능성도 있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론으로 이제 맥그리거의 XY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X 이론과 Y 이론, 그래서 X는 인간의 어떤 수준이에요? 낮은 수준과 연결된 거, 그 다음에 Y 이론은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보기가 나오고 해당하는 거 찾는 게 나와요. 그래서 X 이론 선택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인간은 X 이론에서는 본능적으로 행동한다. 낮은 수준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동기화가 된다. 개인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과는 염세적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일을 싫어한다. 해서 조금 부정적인 부분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죠? 낮은 수준이니까. 그 다음에 높은 수준 Y 이론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본질적으로 선하다. 그죠? 인본주의에 따라 행동한다. 인간은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서 동기가 된다. 스스로 동기된다라고 본 거죠. 인간의 본성은 협동적이다. 집단이 중요하다. 인간과는 낙천적이다. 염세적이다. 뭐 여기에서 우리가 극명하게 달라지죠. 그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일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각각 연결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지금 현재까지 시험 문제는 X 이론을 연결하는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Y 이론은 X의 반대니까 뭐 우리가 추론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동기 이론 중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당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스키너의 강화 이론이 있습니다. 그죠? 자, 강화 이론은 두 가지 유형으로 강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적 강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적 강화가 있죠. 그죠? 우리 정적 강화라는 거는 유쾌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한 후에 유쾌한 자극을 제공해서 그 행동을 더 강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더니 선생님이 사탕이라는 선물을 줬어요. 그죠? 그러면은 사탕을 먹기 위해서 우리 뭘 하는 거예요? 또 그러한 행동을 더 하는 거죠. 그죠?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죠? 그런 것들이 어디에 해당된다? 정적 강화에 해당된다. 그래서 칭찬이나 인센티브나 보상이나 승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 부적 강화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더니 선생님이 뒤에 가서 서 있어. 벌을 준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유쾌한 거예요? 불유쾌한 거예요? 불쾌한 자극을 준 거죠. 그죠? 불쾌한 자극을 제거해 줌으로써 어때요?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뀌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우리 부적 강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적 강화 같은 경우는 이제 소멸이나 벌이 있겠죠. 그죠? 뭐 이런 문제 공부하실 때 항상 우리 출제자 관점으로 문제를 보시면 돼요. 내용을. 내가 출제자라면 어떻게 내는 게 가장 편하겠어요? 정적 강화에 해당되지 않는 것. 뭐 소멸이나 벌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정적 강화를 모두 선택하여라. 보기 들어가고요. 그죠?
다 집어넣어서 우리 정적 강화에 해당하는 거 모두 선택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구분하는 거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우리 리더십의 서비스 리더십의 정의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비스 리더십의 정의는 우리 일반 리더십보다는 그냥 리더십은 어쨌든 조직 구성원한테 행하는 리더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더가 누구에게? 내부 고객인 파트너, 그죠? 종사원 간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건데 이때는 조건이 있어요. 그죠? 수평적이고 동의와 설득을 통해 이루어지는 내부 서비스다 해서 이 키워드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서비스 리더십은 우리 에버랜드 아카데미에서 제시한 거, 우리 교재에서 우리나라에서 정의한 거 이거 하나뿐이죠. 그죠? 그래서 조금 자부심을 가지고 외워야 되는 부분.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정의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서비스 리더십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뭐다? 수평적으로 민주적이죠. 그죠? 작용하면서 동의와 설득을 이끌어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리더십이니까 우리 서비스의 정의 기억나실까요? 서비스의 정의는 서비스라는 어원에서 왔고 희생이죠. 그죠? 노예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리더는 내부 고객인 종사원에게 뭘 해야 돼요? 희생하는 거죠. 희생하고 봉사의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리더십의 구성 요소는 우리가 서비스 리더가 되려면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태도, 두 번째는 신념, 그 다음에 능력.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 구성 요소 모두를 선택하여라 나왔을까요?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세 개 선택하는 거 당연히 어때요? 영어로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태도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마음 상태나 자세, 열정이 있는가, 애정이 있는가, 신뢰가 있는가라는 거를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기와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예요. 근데 핵심 키워드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와요? 키워드를 풀어서 문장으로 보기가 나오니까 연결 가능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태도로 바로 연결 가능하시죠. 그죠? 마음 상태나 자세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신념은 철학이나 비전이나 혁신. 자, 이렇게 연결하고요. 여기서는 영어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컨셉을 선택하셔야 돼요. 철학이나 비전이나 혁신. 자, 이것도 뭐예요? 핵심 키워드를 넣어서 문장으로 나오니까 문장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능력은 한 번도 연결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반갑죠? 그죠? 그래서 능력은 창조 능력이나 관리 운영 능력, 그 다음에 인간관계 능력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어떻게 돼야 돼요? 상호 조화되어야 고객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 커트 라이먼이 제시한 우수한 리더십의 특성이 시험 문제에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살짝 안 나오다가 다시 또 나오고 있는 문제예요. 여기에서 리더십의 특성을 정의하기를 첫 번째 고객에 대한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솔선수범과 정확한 지식의 결합이 있어야 되고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도전적인 목표 가장 많이 틀어지는 부분이 도전적인 목표예요. 이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소 이루기 쉬운 목표 이러면 틀렸겠죠. 그죠? 도전적인 목표 여기서 뭐 다소 어떻게 달성하기 어려운 도전 목표를 세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죠? 해서 체킹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서비스 리더십의 이제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서비스 리더십의 유형은 첫 번째 이제 먼저 서번트 리더십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우리 서번트라는 이 뜻에서 우리가 어원을 우리 서비스랑 연결이 가능하시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어원상 봤을 때 뭐예요? 봉사와 희생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떤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하의 성장을 위해서 리더는 뭘 해야 돼요? 희생과 봉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부하의 성장을 돕고 팀워크와 공동체를 형성하는 리더십이 뭐다? 서번트 리더십이다. 그래서 정의 시험 문제 당연히 나왔고요. 그리고 타인을 위한 봉사가 초점이에요. 그죠? 종업원과 고객 및 공동체를 우선으로 여기고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헌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봉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하의 성장을 위한다. 이 키워드로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죠? 우리가 무언가를 외울 때 문장 전체를 단어 하나,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키워드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번트 리더십은 조금 특성이 있어요. 다른 리더십과. 조금 전에 우리가 봉사와 희생이잖아요. 그러면 서번트 리더는 어떤 특성을 가져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경청 능력이 뛰어나야 돼. 그리고 공감과 치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설득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인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통찰, 개념화하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비전 제시, 청지기 의식, 구성원의 성장, 그 다음에 공동체의 형성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시험 문제 나왔겠죠. 그죠? 가장 많이 틀어지는 게 구성원의 성장이 개인의 성장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공동체를 또 다른 단어로 바꿨겠죠. 그죠?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문제 유형은 보기에서 특성을 모두 선택하여라. 이런 문제가 좀 난감하죠. 그죠? 그래서 경청이다, 공감이다, 치유다, 설득이다, 인지다, 통찰이다, 비전 제시다, 청지기 의식이다, 구성원의 성장이다, 그 다음 뭐예요? 공동체 형성이다 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의 유형 중에 이제 카리스마 리더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카리스마 리더십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이순신 장군 리더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끌어가는 힘이 강하죠. 그죠? 그리고 조직 구성원, 부하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반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밀고 나가는 힘이 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홀리는 힘이 있다. 그죠? 홀리는 힘이라는 것은 언변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수사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 잘 쓰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베스의 카리스마 리더십의 이론을 보시면은 시험 문제가 다음 중 유형이 다른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카리스마 리더는 우리가 먼저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전통적으로 인정되었던 카리스마 리더의 특성과 카리스마 리더십의 결과 등을 추가하여 하우스 이론에서 정립을 했다. 이 문장은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카리스마 리더는 단순히 자신의 신념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초자연적인 속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한다. 이런 예시가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부하들은 단순히 리더를 신뢰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뭘 가진다는 거예요. 리더를 초인간적인 영웅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존재로 숭배하고 이상화시킨다. 세 번째는 리더는 단순한 유기체 이상의 것으로 받아들여져 부하들의 정신, 역동적인 기재, 여기서 보면 역동적인 기재를 쓴다라는 것은 이제 투사 능력과 그다음에 억압이나 태행에 대한 촉매 역할을 하며 개인 정신 역동 과정은 집단 과정을 통해 확대된다. 그래서 동화시켜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크다는 거죠. 그죠? 카리스마 리더는 특히 부하들의 규범, 신념, 한상 등을 공유하고 있을 때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절대 리더의 뜻을 굽히지 않고 따라가는 거죠. 그죠? 무조건적인 복종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거 당연히 서번트 리더십이나 또는 감성 리더십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보면 참여 리더십이 나오네요. 참여 리더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누구예요? 부하들의 의견을 의사결정에 많이 반영하는 스타일이 참여 리더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가장 대표적인 참여 리더를 찾아보면 우리 세종대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핵심 키워드는 뭐다? 부하들의 의견을 의사결정에 많이 반영시키는 형태다. 이 키워드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부하에게 정보를 요구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그죠? 의사결정 과정에 부하들과 정보 자료
등을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부하들의 의견을 의사결정에 많이 반영시키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당연히 정의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참여 리더십은 장점과 단점이 시험 문제에 매우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기억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참여 리더십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은 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같은 목표를 공유한다라는 게 있죠. 그죠? 조직의 목표를 같이 공유하는 거.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그죠? 첫 번째는 조직의 목표에 대한 참여 동기가 증대되는 거. 그리고 집단 지식과 기술 활용이 용이하죠. 서로 공유하니까 조직 활동에 대해서 더욱 헌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가치, 신념을 고취시킨다. 여기 시험 문제가 우리 읽다가 보면 다 답일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그래요. 다음 중 참여 리더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조직적 가치, 신념 등을 고취한다 이렇게 나와요.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뭐다? 개인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틀리기 가장 쉬운 문제가 제가 봐서는 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각각 개인이 참여해서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 거죠? 신념 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참여한다라는 관점이다. 이걸 보셔야 돼요. 참여를 통해 경영에 대한 사고와 기술을 익힌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장려할 수 있다. 참여해서 서로 의사소통, 의견을 나눔으로 해서 이런 뭐 발표 능력이라든가 또는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능력이 뛰어나지겠죠. 그죠? 이런 능력들이 생기는 게 장점이고 우리가 단점은 뭔 것 같아요? 참여를 해야 되니까 모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참여에 따른 시간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고요. 그리고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타협에 의해서 어중간한 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10명이 모여서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 거의 2명이 일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죠? 2명 정도 2대8 법칙. 그러니까 우리 파레토 법칙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책임 분산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진다. 일하는 사람만 일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헌신적이고 성견 지명을 가진 세종대왕 같은 지도자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참여 스타일을 배우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우리 참여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자격이 어때야 돼요? 서로 비슷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이 제한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뭐 틀린 것은 맞는 것은 또 이런 문제가 또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딱 바꾸기 좋은 게 뭐예요? 서로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유심히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성 리더십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고객 만족 경영 부분에서 데니엘 골먼의 감성 경영 기억나실까요? 뭐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성 리더십의 정의는 뭐예요? 탁월한 리더라는 거는 감성 리더라는 뜻입니다. 구성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주어진 목표에 몰입하도록 이끌어준 리더가 좋은 리더죠. 그죠? 이때 리더의 역량을 분석하여 본 결과 지적 능력 그 이상의 어떤 능력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감성 리더는 관계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능력이 뛰어난 사람, 공감과 배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학자는 누굴까요? 데니엘 골먼. 당연히 시험 문제 나왔겠죠. 그죠? 감성 리더십을 위와 같이 정의한 사람은 이렇게 나왔고요. 감성 리더의 정의도 시험 문제 당연히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감성지능의 이제 5가지가 시험 문제에 또 매우 잘 나오는 문제죠. 그죠? 그러면 감성 리더는 이러한 5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첫 번째는 자아인식 능력. 자아인식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라는 얘기죠. 그죠? 먼저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기분이나 또는 감정, 본능적인 욕구와 이것들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요?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요소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죠. 그죠? 자아인식 해서 연결시키는 문제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조절 능력이죠. 그죠? 자기 조절 능력은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죠? 혼란스러운 충동이나 기분을 통제하거나 방향을 재조정하는 능력. 그 다음에 행동에 앞서 생각하고 어때요? 판단을 유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당연히 연결하는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을 키워드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아인식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인식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기부여 능력이 있어야 된다. 동기부여는 부와 지위를 넘어서는, 그죠?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에게 동기를 주어서 동기부여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와 지위를 넘어서는 목표를 위해 일하려고 하는 열정, 에너지와 끈기를 가지고 목표를 추구하는 성향,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가 또 시험 문제 나오겠죠. 동기부여. 그다음 감정이입 같은 경우는 공감과 뭐가 있어야 돼요? 배려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타인의 감춰진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타인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래야지 감성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죠?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 기억하시고요. 우리 초창기 문제에서는 동기부여가 이 특성을 가지고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다른 거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동기부여는 나왔으니까 우리 동기부여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성취를 위해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 거, 실패 앞에서도 낙천적으로 생각함, 조직에 대한 헌신, 이 특성에 해당되는 요소 연결하는 거 시험 문제 체킹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대인관계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인관계 능력. 대인관계 능력은 뭐 인간관계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 및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라포를 형성하고 공통점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 라포는 뭐 레포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심리학적 용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서 뭘 하는 거예요? 신뢰 구축. 뭐 자기 개방을 하고 난 다음에 신뢰 구축하는 용어를 우리가 라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용어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정의와 대인관계 능력 연결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어떤 게 나올까요? 5가지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거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5가지 중에 가장 많이 변하는 게 대인관계 기술이에요. 그래서 사회 적응 기술.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리더의 역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비스 리더의 역할은 우리 기업 문화에 대한 정의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기업 문화나 또는 우리 기업 문화 그러면 우리 가족 문화 뭐 연결하시면 되죠. 그죠? 가족에도 우리 가정에도 뭐가 있어요? 가훈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업에도 뭐가 있을까요? 사풍이 있죠. 그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업 문화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의가 시험 문제에 뭐 가끔 등장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구성원에게 조직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에게 행동 규칙을 그래서 제공하는 공유된 가치관이나 신념의 패턴을 우리 뭐라고 한다? 기업 문화라고 한다. 연결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리더의 역할을 우리 페런 앤 케이가 제시한 게 시험 문제에 매우 자주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조금 덜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문제은행 방식이니까 돌아서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리더는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끌고 가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원을 하는 사람, 그리고 정확하게 조직 구성원을 평가를 해야 그 조직 구성원한테 무엇을 줄 수 있어요? 조언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지원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 주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조언자 역할을 해야 되고요. 이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우리가 또 예측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예측자의 역할, 그 다음에 격려자의 역할을 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뭐 결정을 해주는 사람은 아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아니죠. 그죠? 선생님 역할 아니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 역할 아니죠. 그죠? 관리자. 뭐 이런 것들이 틀린 오답으로, 그러니까 예시로 들어갔던 내용이니까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리더가 어쨌든 간에 뭐 끌어당기거나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 5가지의 역할을 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경영 패러다임에 따른 전략, 경쟁 전략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은 우리 중심이 뭐로 바뀌었나요? 기업에서 고객으로 넘어갔죠. 고객. 그래서 고객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기업의 경영은 고객 중심의 경영으로 넘어갔다는 거. 그 다음에 가치 중심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뭐예요? 인터넷 중심이 되었죠. 그죠? 그 다음에 글로벌 경영이 되고 있죠. 지금 그죠? 관계성. 그래서 CRM 마케팅이
굉장히 대두되었다는 거, 그리고 혁신 경영, 그 다음에 전문 지식 경영, 전문 지식 경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시험 문제가 여기에서 경영의 패러다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서 뭐 시험 문제가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섞여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성과, 경영, 그죠? 이런 거 아니죠. 대량, 뭐 대중 마케팅이나 대량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경영의 패러다임 중심 보시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찾아내는 문제. 이 문제가 최근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비스 기업의 경쟁 환경이 제조 기업의 환경과 다른 점이 시험 문제. 뭐 이 부분은 매우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 서비스 경영은. 그죠? 뭐 당연히 바뀌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높다라고 나오겠죠. 그죠? 여기에서 똑같은 포인트에서 문제가 4문제 정도 나와요. 그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 다음에 수요 변동이 고정적이에요, 심해요, 심하다. 그 다음에 고객 충성도 확보가 핵심이다. 안 틀어지는 부분. 그리고 내부 고객 만족이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바꾸면 돼요? 외부 고객 만족이 우선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외부 고객 만족이 우선이 아니라 뭐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어떻게 언뜻 들으면. 근데 그 내부 고객을 최전선에 접점해서 만족시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부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만족을 시켜야 된다. 누구를? 내부 고객.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거의 뭐 4문제니까 4문제 지금 현재 나오는 거 다 풀어드린 겁니다. 그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경쟁 전략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비스 경쟁 전략에서는 원가 우위 전략이 있고요. 뭐 차별화 전략이나 집중화 전략이 있겠죠. 그죠? 원가 우위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험 문제 나온 게 실천 방안에 해당하지 않는 게 시험 문제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가 지금 나온 건 아니고 원가 우위는 낮은 원가를 유지한다고 되어져 있죠. 경쟁사보다 낮은 원가를 유지를 해서 가격 경쟁력을 하겠다라는 거. 당연히 원가를 낮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품질은 낮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원가가 낮으니까 어때요? 가격에 민감한 고객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상품을 제공하는 게 가장 핵심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대표적인 게 어디에 해당된다고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다이소. 그죠? 다이소에서 물건을 사서 우리 굉장히 오래 써야지 라고 생각 안 하시죠. 그죠? 원가 우위 전략을 썼다라고 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치 사슬 활동의 비용 측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원가 우위 전략에서 뭐 효율성이죠. 그죠? 제거하기 위한 실천 방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실천 방안은 어떤 게 있어요? 당연히 이제 표준화를 시키는 거, 공업화 시키는 거.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겠다는 얘기. 그것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얘기고요. 공급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 그 다음 세 번째 경험의 곡선. 그죠? 또는 학습 곡선 효과가 있다. 비싼 원재료 또는 비싼 원재료나 부품을 어떻게 바꿨다? 저가품으로 대체했다. 그 다음에 비교 우위, 아웃소싱 또는 수직적 통합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차별화에 있는 고객별 만족 극대화 이 부분이 섞였어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차별화 같은 경우는 어때요? 경쟁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디자인 등과 같은 요소로 경쟁사에 비해서 다르다고 느끼는 어떤 독특한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거죠. 그럼 비용 측면이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격보다는 어디에 본 거예요? 제품이나 서비스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 신규 진입 기업에 대하여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객들의 차별화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비스를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가 우위와 상충하겠죠. 그죠? 비싸게, 품질 좋은 거. 그죠? 고객을 위한 직무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별 만족, 그러니까 고객별 맞춤 서비스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표준화해서 보내는 교육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격이 싸죠. 그죠? 1대1 우리 가외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집중화 전략이 있죠. 그죠? 집중화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을 이렇게 글루핑해서 뭐 A 시장, B 시장에서
집중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집중해서 마케팅을 하겠다. 이런 특정 소비자 집단이나 특정 지역, 일부 제품의 종류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마케팅.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마케팅을 할 때는 특정 시장을 선택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집중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은 지속적 우위를 점하려면 서비스에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지속적 우위 가운데 경쟁이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경쟁 우위를 점하려면 이 경쟁 우위에 대한 정의가 시험 문제 가끔 나오고요. 서비스 기업이 제공하는 경쟁자들과 다른 독특한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독특하고 차별화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 우위를 지속하는 걸 우리가 지속적 경쟁 우위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SCA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조건이 있겠죠. 그죠? 조건 또는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독특한 가치가 있어야 되죠. 타사보다 더 우리가 뛰어난 게 있으려면 독특한 가치, 그 다음에 대체가 불가능해야 되고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모방이 불가능해야 된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방 가능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체킹해서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장 방어 전략이 시험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죠. 그죠? 우리가 시장 방어 전략에는 저지 전략, 보복 전략, 그 다음에 적응 전략이 있어요. 적응 전략. 요렇게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저지 전략 같은 경우는 저지는 우리 배구할 때 공이 넘어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블로킹 한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경쟁사의 진입 비용 증가 및 예상 수입량을 희석할 목적으로 우리가 저지 전략을 쓴다라고 보는 거고요. 당연히 이 정의로도 이른 목적으로 하는 전략은 시험 문제 3개 다 나오니까 3개 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오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이것들이 또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그죠? 서비스를 보증해서 못 가게 막는 거. 그 다음에 집중 광고를 하면 어떻게 돼요? 타사 광고가 들어오지 않게 특정 매우 인기 있는 시간에 광고를 뭐 2번 또는 3번 연속 광고를 하거나 또는 각 채널별로 같은 시간 동시간대에 편차를 둬서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죠. 그죠? 집중 광고. 타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가는 곳마다 있는 거. 입지나 유통 통제하는 거. 그 다음에 전환 비용 때문에 못 가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저 같은 경우는 KT를 씁니다. KT를 쓰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해지하려고 했더니 위약금이 8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겠죠. 그죠? 못 가고 묶여 있어야 되는 이런 전략들이 다 어디에 해당되었다? 우리 저지 전략에 해당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통신사를 보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통신사에서 쓰는 게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저지 전략 같은 경우는 우리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죠. 기존 고객 유지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잡아놓기 위해서 더 이상 안 뺏기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복 전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경쟁사의 수익 확보 저지 목적이에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공격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죠? 공격적인 선택을 한 것을 우리 보복 전략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 고객과 계약 기간 1년 연장하시면 3년 연장하시면 10% 요금 할인해 드립니다. 이런 제도. 그 다음에 뭐예요? 장기 고객도 요금 할인해 주죠. 장기 고객님 10년 이상 또는 20년 이상 쓰셨습니다. 5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떠날 마음이 생길까요? 갑자기 안 생기겠죠. 그죠? 그다음 가격을 인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거잖아요. 판매 촉진하는 것은 광고를 많이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해당돼요? 보복 전략에 해당돼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 주셔야 저지 전략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보복 전략에 해당하는 것, 적응 전략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다 나오겠죠. 그죠? 해서 체킹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적응 전략이 있습니다. 적응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사가 시장에 이미 안착된 상태예요.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한 전략이에요.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죠? 전략.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패키지로 묶어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 있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방법이에요. 경쟁 우위 개발하는 거. 그죠?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기업에서 뭐예요?
서비스 추가 또는 서비스 패키지를 강화해서 가족 간의 요금을 묶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인해주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서비스 추가나 또는 서비스 패키지 강화는 어디에 해당된다?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적응 전략이다. 그래서 적응 전략에 해당하는 것 하나 찾으시면 되고요. 경쟁 우위 개발은 참 어려운 거다.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유형은 제가 다 짚어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각각의 전략에 대한 정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어떤 전략을 쓰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우리가 뭐 적응 전략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론 파트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셨죠. 그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두 번째 과목 전략 파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합격까지 초고속 에듀윌 합격